개발자 북클럽 클린 코드는 이제는 파이썬이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책 읽으시느라고 대단히 아주 즐거운 시간도 보내셨을 거고요. 그리고 아주 머리 아픈 시간도 보내셨을 겁니다. 이제 석장 남았습니다. 조금만 이제 참아주시면 여러분들이 클린한 방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엔지니어링적으로, 즉 공학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감도 잡으시고요. 오늘까지 하시면 객체 지향 방식으로 파이썬답게 만드는 방법까지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남은 15, 16, 17 장 3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진행 일정 1주차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8주차까지 오고 있는데요. 아마 6주차까지는 클린한 파이썬 그리고 엔지니어링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팁, 힌트 보셨을 거고요. 7주차, 8주차는 실제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돌려도 보시고 수정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출판사 홈페이지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동작 안 하는 코드 수정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책도 물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내려받으셔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실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 내용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드 계속 강조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읽는 행위하고요, 또 실제 쓰는 행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 행위 할 때는 뭐 즐겁고 아주 재밌고 한데요. 막상 또 쓰는 행위로 가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이제 존재할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78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리스트의 트루 값의 개수를 세기 위한 방법으로 썸보다 카운트가 빠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디스코드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질문 자체가 실제 파이썬 내부의 구현 방식을 모르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문제 질문의 난이도가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봤고요. 또 코드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당장 지난번 13장에서 우리 뭐 하나 배운 거 있습니다. 바로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어느 만큼 빠르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타임입 묘도를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드디어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왔습니다. 사용할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 잽싸게 써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질문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파이썬 띄운 다음에요. 실제 요 두 코드 만든 다음에 실행하고 결과를 봤습니다. 카운트하고 썸의 실행 속도를 계산해보면 카운트가 훨씬 빠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우선 요 코드를 보시면 true, false, true, false, true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이거 동일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카운트 해가지고 true를 세. 그리고 아래는 뭐냐면 요거 다 합쳐봐. 합친다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true 개수 세는데 왜 합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거든요. 그럼 true값 계산하려면 간단합니다. 다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요. 1, 0, 1, 0, 1이죠. 다 더하면 3. 여기는 셉니다. 하나, 둘, 셋. 언뜻 보면요. 더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행 결과를 보시죠. 위에서 카운트를 쓰게 되면 0.13초. 그리고 아래에서 썸을 하면 0.23초. 즉 위에 게 거의 2배 정도. 물론 완벽한 2배는 아닌데요.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Y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 실제 리스트의 내장 카운트하고 내장 썸 코드 구현 부위 복잡도 차이 때문입니다. 알면 참 간단한데요. 이 모르면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이러지? 코드를 봐야죠. 우선은 제가 구글 검색, 간단한 구글 검색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리스트에 있는 카운트, 메소드, 위치하고요. 그리고 내장, 썸 코드,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부 들어가가지고 우선 이 두 코드 함수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 다음에는 찾아오면 되죠. 기도부에 C 파이썬 구현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C 파이썬 구현체는 C로 만들어진 파이썬 인터프리터 구현체를 우리는 C 파이썬이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책 읽은 보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용어야. 내가 알고 있는 용어야. 그래서 이제 한번 뿌듯함을 느껴주시고요.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빌트인성 코드가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 다음 코너 케이스가 많아요. 이 케이스 다르고 저 케이스 다르고. 그리고 타입 관련한 처리 부분이 많아서 더 많은 CPU 사이클을 잡아먹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소스 코드도 되게 길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사용되는 여러 함수들, 특히 타입 함수 변환의 비용이 높을 겁니다. 예를 들어 더할 때요. 전부 다 타입이 하나로 일치돼야지 더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더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한다는 행위 자체가요. 우리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컴퓨터가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컴퓨터는 더하는 거, 특히 이제 파이썬 같은 그런 약 타입 언어인 경우에는 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코스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점 잘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포르브로 계산하는 경우와 비교하면요. 네이티브로 동작하니까 이 빌트인성 코드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요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뭘 생각해 보시면 되느냐 하면 JVM 관련해 가지고요. 자바 쪽에서 포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바 안에 있는 포룹 자체가 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수 인터프리터 관점에서 보면요. 포룹은 동일한 일을 반복하잖아요. 만 번 뭐 동일한 건 반복하는데요. 이 동일한 일 자체가 네이티브가 아니고 인터프리트 되는 경우라면 비효율을 계속해서 비효율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느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빠르게 할까? 이게 인터프리터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JVM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Just in time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포룹을 발견하면요. 아싸하고 그 부분을 기계어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네이티브로 실행해버려요. 그러면 되게 빨라지겠죠. 물론 자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런타임 프로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타이밍 같은 게 그냥 JVM 안에 내장돼 있어가지고요. 얘가 가만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이게 지연이 커지게 되면 언로닝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원목시킵니다. 저 기계 코드를 원래 바이트 코드로 바꾸도록 거꾸로 회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적으로 최적화를 해서 또 다른 기계 코드를 만들어 봅니다. 요거는 이제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포룹 쓰는 게 뭐 느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빠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C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경우에는요,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 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좀 길게 동작하는, 즉, 뭐, 데몬 프로세스라든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코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명령형으로 하게 되면 좀 느린 건 있지만,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JVM에서 공격적으로 최적화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짠 코드보다도 더 강력한 성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C 파이썬에는 그 정도 영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가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냐면 실제 포로 돌려가지고 썸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장 썸을 쓰는 게 좀 더 빠를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밋 이용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코드냐면 실제 리스트 카운트입니다. 즉 우리 리스트에서 카운트 하는 메소드인데요.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하는 건 뭐냐면 실제 원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값하고 비교합니다. 값하고 같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같으면 카운트 증가. 그게 아니라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금 복잡한 타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리치 컴페어 물이란 걸 이용해가지고요. 이퀄인지를 보도록 그렇게 해서 요거 만약 이퀄이면 동일하면 또 카운트를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코드 잠깐 보셨죠? 코드요. 그 다음에 빌트인 내장성을 한번 보실까요? 내장성 보시면 자, 드디어 이 코드를 보시면 이터레이터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뺑뺑 돌리는데요.
유니코드인지 점검하고 바이트인지 점검하고 바이트 배열인지 먼저 점검합니다. 그런 다음에 슬로우 썸이 정의 안 돼 있으면 또 롱인데 이게 롱 자체는 이제 이그젝트 정확하게 매칭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 체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트 돌리면서 하나씩 다 더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작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보시니 어떻습니까? 이게 좀 복잡하죠? 좀 많이 복잡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요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괴로운 겁니다. 코너 케이스도 많고 타입 변환도 많고 체크할 것도 많고 하여튼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다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능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15, 16, 17장 독서리 칩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은 이제 틱택토 게임으로 배우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인가 그랬습니다. 객체지향 설명을 먼저 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틱택토 게임을 만듭니다. 틱택토는 여러분들 3x3 해가지고 X, 0 해가지고 한 줄 다 자기 걸로 만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요걸 예로 들어가지고 객체지향하고 비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비교를 합니다. 우선 이 책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요. 비객체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램 짭니다. 그런 다음 요걸 객체지향으로 바꾸는 요런 절차를 따르는데요. 두 틱택토 프로그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에도 요 URL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잠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요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좀 유심히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실제 차이점입니다. 딥해보면 뭐 다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큰 차이점이 발견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ADT, Abstract Data Type하고 그 다음 객체 방식의 프로그램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을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기계적으로 기존 절차형 프로그램을 객체지향 프로그램 바꿀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게 비객체지향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겟보드를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게임 보드를 하나 얻는데요. 겟보드를 잠깐 보시면요. 새롭고 비어있는 틱택토 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all spaces 보이시죠? 요거를 요 스페이스에 내 가지고 요 보드가 블랭크로 처음에 다 만듭니다. 실은 잘 보시면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딕셔너리처럼 보이시죠? 예. 여기에다가 요 1, 2, 3, 4, 5, 6, 7, 8, 9 이게 글자인데요. 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비어 있는지 아니면 0인지 O인지 X인지 요거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얻은 보드를 우리 함수에 항상 4개 변수로 넘기죠. 그러면 요 함수는 받아가지고요. 요 게임보드 안에 있는 상태를 알잖아요. 그럼 이 상태를 조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판단하는 겁니다. 상태 값을 읽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승리를 결정하고 그다음 움직임을 기록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C 아시는 분이라면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구조체 안에다가 여러 상태를 담는 변수들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 함수들을 쭉 정의한 다음에 이 구조체의 포인터를 넘겨가지고요. 이 함수 안에서 구조체의 포인터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역참조해가지고 안에 있는 값들을 꺼낸 다음에 뭐 계산을 하고요. 결과를 다시 넣고 이런 과정으로 프로그램 짜는 거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걸 우린 ADT라고 부릅니다. 즉 자료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함수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객체지향은 이걸 반대로 바꿉니다. 보실까요? 우선 여기 틱택토 보드라고 해서 개인 보드를 만드는데요. 이 틱택토 보드가 정체가 뭐냐면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안에 보시면 메소드가 이번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셀프가 넘어옵니다. 셀프는 뭐냐면 내 객체의 포인터입니다. 그럼 내 객체 안에 실은 상태를 알려주는 여러 변수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객체 안에 그 값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값을 내 메소드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참조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저블리티를 조절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C++ 자바요. 잠깐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원칙은 이겁니다. 기존 절차형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를 만든다. 자료구조. 그리고 이 자료구조를 접근할 수 있는 여러 함수들을 만든다.
객체적으로 넘어오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요. 이 자료 구조 안에다가 모든 함수를 달아서 메소드로 만든다. 그리고 이 함수를 객체로 만든 다음에 요 객체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안에 있는 상태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저차형 프로그램 언어에서 객체장 프로그램 언어로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객체는 끝이야?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장, 그 다음 장에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장 코드 복제는 이제 그만 상속으로 해결하기. 객체 지향에서 이제 상속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상속이 조금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틱탁 게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미니보드하고 힌트보드를 만듭니다. 미니보드는 뭐냐면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프, 기호 없애버리고요. 정말 OX만 딱 출력하도록 간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바꾸는 거고요. 힌트보드는 뭐냐면 이겁니다. 야, 정신 차려. 다음에 상대편이 녹으면 너 져. 라고 힌트 하나 주는 겁니다. 물론 뭐 3x3이니까 힌트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같지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상속을 사용하는 각각의 구현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속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상속이 의외로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자체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상속 자체의 너비가 넓어지면요. 중간에 있는 중간 계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코드의 중복이 커집니다. 그리고 상속 잘못하면요. 상속 때문에 또 코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상속 자체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중상속.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이 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보다는 위임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를 요즘은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 속성 정적 메소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클래스 메소드는 메소드가 객체에 속한 게 아니고 클래스에 속한 거. 그리고 클래스 속성은 특정 변수가 객체에 속한 게 아니고 클래스 전체에 속한 거. 그 다음 정적 메소드는 아까 말한 셀프, 즉 디스포인트가 없는, 즉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체 자체가 아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있는 상태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적 메소드라고 봅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라고 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요. 미니보드하고 힌트보드를 다중상속하는 방법, 그리고 메소드 결정 순서,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걸 설명을 합니다. 이게 근데 좀 까다롭습니다. 자, 잠깐 오른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게 TTT 보드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힌트보드가 여기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이게 화살표가 반대로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힌트보드도 역시 TTT 보드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브리드 보드가 양쪽을 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이브리드 보드에서요. getBoard str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가 호출될까요? 얘가 호출될까요? 아니면 얘가 호출될까요? 여러 가지 이 호출되는 순서라는 게 조금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요. 파이썬은 부모 클래스에 앞서 자식 클래스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있으면 얘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 얘에서 예를 들어 슈퍼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위쪽에 있는 getBoard str을 호출하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대로 상속된 클래스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즉 얘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얘가 또 호출하면 슈퍼를 호출하면 얘가 호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렇게 가는 겁니다. 왼쪽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미니보드하고요 힌트보드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알고리즘 상속 다중상속은 알고리즘 자체의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예를 들어 뭐 C3 알고리즘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예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는 언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바입니다. 다중상속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실제로 얻는 이익이 적다.
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요.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기 마련인데요.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상화라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핵심만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만 잡아내는 기능 자체를 너무 강하게 써버리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보다는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실 때요. 정말 이건 내가 너무 고지고대로 이걸 모든 걸 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다중상속입니다. 많이 쓰시면 처음에 만들 때는 괜찮은데요. 뒤에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단 필요에 의해 가지고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내리시면 제대로 쓰셔야죠. 그래서 바로 이 책 16장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파이썬다운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17장은 파이썬만의 독특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특징을 소개합니다. 프로퍼티하고 이제 이중 밑줄, 던더라고 부르는 거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프로퍼티는 속성을 읽고 바꾸고 삭제하는 방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getter, setter, delete 메서드를 가진 속성입니다. 이걸 어디 쓰느냐면요.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떤 값을 세팅하는데 이 값이 범위에 벗어났다거나 잘못된 값이에요. 리젝트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값 자체를 세팅하거나 딜리트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getter, setter 관련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바로 프로퍼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중 밑줄이 있는데요. 이게 던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언더스코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언더스코어가 두 개입니다. 밑줄 두 개입니다. 자, 여기 이닉 같은 경우는 뭐죠? 생성납니다. 그리고 이게 리퍼, 스티어라고 부르는데요. 요 리퍼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어떤 클래스 같은 거를 표현하는 그런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티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자열입니다. 요거는 프로그램 관점, 요거는 사람 관점. 요런 파이썬의 특수 메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요, 문자열 관련한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고요. 또 숫자, 논리 연산. 예를 들어 숫자 같은 경우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게 있고요. 논리 연산은 같은지, 큰지, 작은지, 이런 연산을 다루는 다양한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이런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오버로딩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산자 오버로딩 할 때 이중 밑줄, 던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재정의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연산자 오버로드가 조금 주의하셔야 할 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오버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정의하고 어떤 경우는 저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해하시기 어려운 코드가 나옵니다. 프로퍼티하고 이중 밑줄을 잘 활용하면 일관되고 가독성 높은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8회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5, 16, 17장은 객체 지향, 그리고 객체 지향답게 정말 쓰기 위한 상속, 그리고 파이썬에서 어떤 식으로 객체 지향 방법으로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이렇게 다뤄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관련해 가지고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뭐 어딜 가더라도 코드 이해하거나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요. 제가 난이도 높은 자료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 쪽에 영상에다가 밑에 설명란에다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릭하시기 어려우니까요. 화면에 클릭하면 클릭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파이썬다운 파이썬을 만들어내는 이 방법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8회까지 여러분들 독서 지침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오시고 이 방송 지금 제 목소리 들으시는 분들은 파이썬 이용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어떤 프로젝트라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항상 시작은 쉽습니다. 끝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영상도 시청하셨고 책도 이제 읽으셨을 테니까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지식적인 준비는 갖춰졌다고 보고요. 이제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아무쪼록 실제 현업 또는 학습하시면서 프로젝트 만들면서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 적재적소에 한번 적용도 해보시고요. 응용도 해보시고 또 추가적인 자료들 더 찾으실 때도 기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 단계도 한번 올려보시고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8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다른 책 이런 식으로 독서 모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가 닿으면 그때 더욱더 재밌고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